결혼 이럴 줄 알았으면 정말 왜 했나 싶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결혼할 때 생각해야 될 게 많은 걸까요? 경제력도 경제력이지만 특히 시댁과의 관계가 정말 머리가 아플 정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엔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시누이와의 문제가 좀 많았어요. 특히 시누가 둘이나 있었는데 그 시누이들 둘이 하나같이 참 요즘엔 개념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시짜지라는 시누이들보다는 오히려 같은 여자끼리 힘이 되어주는 시누들도 많다는데 왜 하필 저는 이런 시누들을 만난 걸까요? 일단 저희 시누들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우선 한 명은 3남매 중 막내로 늦둥이로서 꽤나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편인 것 같더군요. 그리고 결혼을 최근에 했고 다른 시누이 한 명은 남편의 누나로 저보다 나이가 6살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꽤 예쁜 편이어 그런지 돈 많은 남자와 결혼을 했다더군요. 시누이네 남편은 무슨 과일 도매상이라고 하던데 대체 무슨 과일을 어떻게 팔길래 저렇게 잘 살까 싶을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덕분에 그 시누이는 서울에서 제일 비싼 동네에 살고 미용실도 한 번 가서 이것저것 관리까지 받으며 한 번에 50만 원을 쓰고 피부관리도 1년치씩 끊어놓고 다닌다고 해요. 가뜩이나 예쁜 얼굴에 관리까지 빡세게 받으니 나이가 있는데도 전혀 그 나이대로 보이지 않는 흔히 말하는 강남의 젊은 사모님 같은 느낌이었죠. 근데 신기한 건 그런 부촌에 살면서 피부과는 굳이 인천 쪽으로 다니시더군요. 저야 뭐 피부과를 다니는 사람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그래도 서울 쪽이 더 유명하고 잘할 것 같은데도 멀리 인천으로 와서 피부과를 다니는 게 좀 신기했습니다. 뭐 오래된 단골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지만 결혼하고 나서부터야 피부과를 다녔다고 하니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았고 굳이 이유를 생각해보자면 저희 시댁, 즉 시누이의 친정이 인천이니까 마음 편하게 친정 찾을 핑곗거리를 하나 찾은 건가 싶기는 했죠. 하지만 그게 아니더군요. 그런 것보다는 자기가 잘 산다는 자랑을 할 곳이 필요했던 거였어요. 시누이는 피부과에 갔다가 꼭 저를 불러 시댁에 모이게 했는데 하는 얘기라곤 온통 자기 자랑과 남들 흉보는 얘기뿐이었습니다. 아니 글쎄 이번에 같은 필라테스 다니는 사람 말이 나보고 왜 개인 PT를 받지 않냐는 거야. 그 돈 아껴서 뭐 하냐고. 그래서 나는 그냥 여러 명이랑 같이 받으면서 친해지는 게 좋다고 답해줬는데 혹시 내 남편 벌어오는 돈이 부족한 거 아니냐고 하더라. 완전 웃기지 않아? 아니 지 남편은 돈 벌면 얼마나 번다고. 언니 진짜? 난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예의가 바를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대놓고 함부로 말을 해? 그 사람 웃긴다 진짜. 그러니까 내 말이 아마 그 사람 분명 졸부일걸? 보통 갑자기 부자 된 사람들이 열등감에서 그러거든. 뭐가 됐든 비싸게 줘야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 봐봐. 나 피부과도 인천으로 와서 받잖아. 어차피 똑같은데 뭐하러 비싸게 돈 주고 서울에서 받아. 맞아 언니. 내가 이래서 언니가 좋다니까. 언니는 부자가 됐는데도 검소하잖아. 나도 진짜 언니처럼 부자 남자 만나더라도 언니처럼 살 거야. 그래 너도 얼른 좋은 남자 만났으면 좋겠다. 아 올케는 근데 피부과 다닐 생각 없어? 이제 관리할 나이가 됐는데 관리해야지. 아 저요? 저는 뭐 그냥 그런 거 굳이 받을 생각이. 왜? 여자는 나이 들수록 그런 거 받아야 되는 건데. 여기 봐봐. 올케 벌써 잔주름 생기기 시작하잖아. 여자가 이게 뭐야? 아 돈이 없어서 그래? 내가 동생한테 좀 말해줄까? 네 아니에요. 정말 받을 생각 없어서 그래요. 그래 피부과 다니는 거 진짜 좋은데 하긴 뭐 올케는 형편으론 안 받는 게 맞긴 하겠다. 돈이 좋긴 좋아. 내가 벌써 40이 다 되어가는데 어디 가면 나 20대로 본다니까. 특히 여기 오잖아. 내 또래 애들은 다들 아줌마가 되어 있어서 더 어리게 보는 것 같아. 맞아 언니. 언니가 좀 어려 보이긴 해. 나는 언제 그런 남자 만나나.
진짜 부럽다. 이렇게 신우이는 은근히 저희 부부는 무시하고 자기 돈 많은 걸 자랑했는데 저는 그 앞에서 기죽어 있어야 됐으며 막내 신우이는 손뼉까지 치며 부러워하니 신우이는 그 모습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대로 자기 동네 사람들 온갖 흉까지 보고 말이죠. 사실 신우이네가 부자인 건 맞는데 굳이 여기까지 와서 이러는 거 보면 그 동네에서는 잘 사는 편이 아닌 것 같아요. 동네에서는 좀 무시당하는 편이니까 여기 와서 그러는 거죠. 물론 그래봐야 저희보다 잘 사는 건 사실이니까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그런 신우를 볼 때마다 전 거북했습니다. 저희 남편 역시 신우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돈 자랑에 남편 보고 빨리 돈 좀 잘 벌어보라고 남자로 태어났으면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냐며 타박하는 통에 신우이를 껄끄러워했죠. 뭐 덕분에 남편도 신우이를 슬슬 멀리하기 시작해서 저도 신우이를 보는 날이 줄어들 수 있었죠. 그땐 솔직히 평화로웠습니다. 근데 2년 전 신우이가 갑자기 남편에게 자동차를 사주면서 상황이 급변하더군요. 엄청 비싼 차를 사준 건 아니지만 국산 SUV 한 대를 남편에게 사줬는데 그날부터 신우이와 남편은 더할 나위 없는 오해 깊은 오른이가 됐어요. 덕분에 저 역시 억지로 신우이들을 다시 자주 봐야 됐고요. 그래도 시간이 꽤 지났고 나이도 들었으니 신우이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보게 됐는데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던가요? 신우이는 참 한결같더군요. 여전히 저만 보면 돈 자랑을 하고 아니 사실 이전보단 더 심해졌죠. 저희 남편한테 차 사준 얘기로 생색까지 계속 냈으니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전 신우이를 보는 게 껄끄러워졌고 점점 웃음기도 사라져가면서 신우이를 대하기 쉽지 않더군요. 적당히 맞장구 쳐주는 것도 뭐 하루 이틀이죠. 그러자 신우이는 그걸 눈치챈 건지 어느 날엔 저에게 선물을 주겠다며 잔뜩 바람을 잡았습니다. 올케는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어떻게 시댁에 오면서 매번 가방이 똑같아? 몇 년 전부터 그것만 들고 다니잖아. 아니 뭐 비싼 명품이면 내가 이해라도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제가 그런 건 한 번도 안 들어봤고 명품에 관심도 없어서요. 어차피 가방이 거기서 거기죠. 뭐 명품이라고 그 안에 내용물이 달라질 것도 아닌데. 가방이 거기서 거기라니. 명품은 다르지. 사람들이 괜히 명품 하는 줄 알아? 가방 살 여유가 없어 그러는 거야? 난 명품 안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는데. 그리고 어디 가서 명품백 하나 없으면 무시당해 올케. 전 진짜 솔직하게 명품에 관심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올 때도 하나쯤 살 수 있었음에도 안 샀던 거고요. 그런데 신우이의 머릿속에는 그런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 생각하는 건지 제가 돈 없어서 명품 못 사는 걸로만 생각하더군요. 아니에요. 저 정말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관심도 없는데 남들 시선 때문에 굳이 그렇게 사치 부리고 싶지 않고요. 역시 돈이 문제였구나. 사치라는 것도 돈이 없으니까 사치라고 말하는 거야. 돈 있는 사람들은 10,000원짜리나 1,000,000원짜리나 차이 없거든. 그리고 이왕 명품 드는 거고. 안 되겠다 우리 올케. 이참에 올케한테 가방 좀 선물해줘야지. 네? 안 그러셔도 되는데. 저희 남편한테 차도 선물해주셨잖아요. 그건 그거고 원래 있는 사람은 베풀면서 사는 거야. 올케는 아무 말 말고 다음에 볼 때 기대하고 있어. 뭐 다른 사람 같으면 신우이 말에 고마워하고 좋아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전 받기 싫었어요. 정말로 명품 가방에 관심이 없기도 했지만 남편 차 선물해준 걸로도 저한테 엄청 생색을 내는데 가방까지 받으면 얼마나 더 난리가 날까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준다고 하는 신우이 말을 제가 딱히 거절할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제야 신우이는
그럼 그렇지 하는 표정으로 웃으면서 1시간가량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품백에 대해 자랑을 늘어놓더군요. 그리고 한 달 뒤 신우이는 정말로 예쁘게 포장된 명품백을 하나 선물해 줬습니다. 뭐 막상 받으니 나쁘지는 않대요. 물론 명품백이어서가 아니라 선물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기분 좋은 일이긴 하니까요. 그런데 그걸 집에 가져가서 열어본 순간 기분이 확 나빠졌습니다. 선물이라고 준 명품백, 그거 신우가 쓰던 거더라고요. 저 원래 중고 좋아합니다. 오래전부터 알뜰하게 중고로 이것저것 많이 사서 쓰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단순히 신우가 쓰던 거라서 기분이 나빴던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신우가 준 명품백 안에는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 수도 없는 먹다 버린 껌 포장지며 구겨진 메모장, 무언가를 닦은 듯한 휴지, 출처를 알 수 없는 비닐까지 온갖 것들이 다 담겨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 정도면 정말 일부러 저 엿먹으란 느낌으로 쓰레기를 담아서 준 거 아닌가요? 설령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누가 선물을 저렇게 줘요? 그래도 안에 있는 쓰레기들은 비우고 주는 게 당연한 예의인 거죠. 그 당연한 예의조차 지킬 필요 없을 정도로 나는 신우이한테 만만한 존재인 건가? 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자존심도 너무 상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 달에 다시 신우에게 돌려줬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무슨 이딴 걸 주냐며 화내며 돌려주고 싶었는데 저희 집이 너무 좁아서 이런 거 놓을 자리도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요. 그렇게 함과 동시에 저는 일을 다시 구해야겠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고 육아하느라 일도 그만둬야 했었는데 그게 결국 저를 무시당하는 사람으로 만든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 애 낳기 전 회사를 다닐 땐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나름 잘 나가는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무시하기는커녕 대하기 어려워하는 느낌이었는데 어차피 이제 우리 아이도 곧 있으면 유치원에 들어가겠다. 다시 구직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요즘 트렌드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고 구직 사이트에 들어가 원하는 회사들의 공고가 올라오길 기다렸죠. 근데 그 소식을 남편에게 전달해 들은 건지 신우이가 뜬금없이 반대를 하더군요. 옳게 다시 일자리 구한다고 한다며. 아니 애 키워야 되는데 무슨 다시 구직을 해. 무슨 일 있어? 일은요 그냥 이제 아이도 유치원에 들어갈 때가 됐으니까 저도 다시 돈 버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가 클수록 들어가는 돈도 많아지는데 저도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중학생 고등학생이면 모를까 유치원에 들어간다고 다시 일 구한다는 게 말이 돼? 물론 조금 걱정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더 늦어지면 아예 일을 못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이미 경력이 몇 년 단절된 거라 힘들 텐데 더 늦어지면 안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아예 일을 구하지 말고 전업으로 살아야지. 뭐하러 일을 구하냐는 소리야. 옳게는 그 정도로 못 살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 일하는 건 진짜 능력 없는 여자나 그런 거지. 맞아 언니 그 표현 좋다. 진짜 여자로서 매력이 떨어지니까 남편 잘못 만나 고생하는 거지. 능력 좋은 여자는 원래 일을 안 하는 거라니까요. 네? 아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아니 올케 언니 그렇잖아요. 우리 언니 봐봐요. 좋은 남편 만나서 대접받고 호강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밖에서 여자가 일해봐야 뭐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하느라 피부만 더 망가지지. 아니 피부가 무슨 소용이에요. 그런 것보다는 사회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게 더 낫죠. 누구한테 무시당할 일도 없고요. 우리 언니는 일 안 해도 무시 안 받는데요. 아휴 됐어.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말해봐야 입만 아프지. 어차피 나가서 다시 일해봤자 아 집에 있을 때가 좋았구나 하며 바로 그만둘걸? 그냥 허세가 들어서 그래 허세가. 형님 허세라뇨. 제가 지금 누구 때문에? 그때였습니다.
저희 얘기를 안방에서 들었는지 시어머니가 나오셔서는 저한테 따지기 시작하셨어요. 아니, 누가 뭘 한다고? 다시 말해봐라. 자세히 좀 들어보자. 엄마, 아니 올케가 갑자기 복직하겠대. 뭐라고 좀 해봐. 복직? 아니 지금 애가 학교도 안 들어가는데 무슨 복직이야. 너는 엄마로서 책임감도 없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리고 얘만 문제야? 네 남편은? 네 남편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네가 뒷바라지를 잘해야 될 거 아니야. 너 때문에 우리 아들 사업 망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어머님까지 그러시니 정말 미치겠더군요. 그 상황에서 신우이를 비롯해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무시당하는 사람이 돼가는 것 같다. 난 그렇게 살기 싫다. 그건 참을 수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왜 대답이 없어? 왜? 네가 책임질 자신 없어? 그럼 복직이니 뭐니 그런 건 꿈도 꾸지 말고 그냥 뒷바라지나 잘해. 알았어?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저는 그저 앞으로 애가 커나갈 수 있는 돈이 많이 들기도 하니까 그런 게 좀 걱정이 돼서. 시끄러워. 우리 아들 벌어오는 돈이면 충분한데 무슨. 어머님이 하도 강경하게 나오시니 저로서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은 알겠다고 대답한 뒤 집으로 터벅터벅 돌아갔죠. 근데 집에 들어왔더니 저희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당신 우리 엄마한테 한 소리 들었다며? 그러게 왜 복직을 한다고 해가지고서는 그 난리를 나게 만들어. 아니 당신까지 갑자기 왜 그래? 처음에 내가 복직하겠다고 했을 땐 당신 별말 없었잖아. 아니 그거야 그땐 그냥 아무튼 됐고 복직하지 마. 엄마도 그렇고 우리 누나나 동생까지 다 반대하고 있는데 그걸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 아니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나 일하고 싶다고. 신우들한테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 아이 누가 무시를 한다 그래. 우리 누나가 그러더라. 밖에 나가서 일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욕하고 그런데 여자가 집에서 가정을 돌봐야지 왜 일을 하고 있냐고. 거기다 남편이 무능력하니까 여자가 저렇게 고생한다는 소리도 나온다는데 나 욕먹이고 싶어 안 달랐어?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말을 한다 그래. 말이 되는 소리래. 우리 동네는 그럴지 몰라도 우리 누나 사는 곳에는 그런 소리 한다니까. 그리고 여자가 밖에서 일하면 쓸데없이 기만 세져서 남편 잡아먹는다는데 당신 그러려고 일하겠다고 하는 거야? 뭐? 참 형님이 그래? 내가 당신 잡아먹으려고 일하는 거라고?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됐고 나도 이제 반대할 거니까 복직하는 거 그만두고 애나 잘 봐. 하여튼 쓸데없이 어디서 바람만 들어서는. 뭐야? 아니 아까부터 당신 정신 좀 차려. 우리가 형님네랑 같아? 당신이 무슨 몇 억을 버는 것도 아니고 나라도 같이 벌어야 우리 아이 부족함 없이 키울 수 있는 건데 무슨 이상한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하는 거야. 뭐?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무시가 아니라 현실을 파악하라는 거야. 됐어. 솔직히 시댁 가서 한 소리 듣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 당신 말 들으니까 그런 고민한 내가 바보였지. 복직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하지 말라니까. 돈이 문제면 내가 잘 벌면 될 거 아니야. 요즘 매출 잘 나오고 있다니까. 자, 봐봐. 남편은 갑자기 씩씩대며 통장 하나를 보여줬는데 통장을 살펴보니 1억이 넘는 잔액이 있더군요. 그리고 매달마다 수익이 조금씩 늘고 있었고 최근에는 1,000만 원이 찍혀 있었어요. 저희는 경제권도 남편이 다 가지고 있고 저는 그저 남편이 주는 생활비만 쓰는 입장이라 몰랐는데 남편 말대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더군요. 어차피 지금 복직해봐야 좋은데 복직하기도 힘들잖아. 그냥 내 말 듣고 집에만 있어. 사람 우습게 만들지 말고. 알았어?
아니 내가 일하는 거랑 당신 우습게 만드는 거랑 대체 무슨 상관이냐고. 아이 됐고, 우리 아이 이혼가정으로 만들고 싶지 않은 거면 그냥 조용히 하고 있어. 남편은 그렇게 아이를 볼모로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솔직히 저는 이혼이 무섭진 않았는데 우리 애가 나중에 밖에서 혹시라도 손가락질을 받진 않을까, 그건 좀 무섭더라고요. 일단 하는 수 없이 구직 활동은 중단하고 몰래 공부만 열심히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딱 1년이 지났을 때 친정에서 급한 연락을 받았어요. 저한테 동생이 한 명 있는데 동생이 아프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동생은 중병에 관한 보험은 없었던 터라 치료비가 부족한데 혹시 치료비 좀 보태줄 수 있냐고. 저희 친정 같은 경우 사실 가난한 편이에요. 작은 구멍가게 하나 운영하시고 계시긴 한데 그냥 하루 벌어 하루 살기 급급할 뿐이죠. 제가 결혼하기 전 회사에 다닐 때는 그나마 제가 생활비를 보태드려서 그땐 괜찮았는데 제 결혼 이후로는 그러니 당연히 동생 치료비도 없으셨고 동생도 딱히 모아놓은 돈이 있는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 알겠다고 했고요. 1년 전에 봤던 남편 통장 잔액이 바로 생각나더라고요. 지금쯤이었으면 2억 가까이는 모여있겠다 싶어 남편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뭔 소리야 갑자기. 무슨 돈을 달라고? 아니 그걸 내가 왜? 왜냐니 내 동생이 아프대. 그런데 그거 관련된 들어놓은 보험도 없고 그렇다고 큰 돈을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부모님 돈 없는 거 알잖아. 그러니 나라도 도와야지. 아니 그걸 왜 당신이 돕냐고. 당신 동생 지금 다 큰 성인이잖아. 무슨 애도 아니고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상황이 안 되면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지. 그래도 내 동생인데 당신 그것도 못 해줘? 당신 돈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다 내 동생 심각해지면 어쩌라고. 지금 한시가 급한데. 돈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다 큰 성인인데 각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소리야.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냐? 어차피 다 알아서 낫게 되어 있어. 수술 받아야 된다는데 알아서 낫는다는 게 무슨 소리야. 정 그렇게 급하면 당신 동생 전세금이라도 빼서 하라고 하면 되잖아. 지방이라 해도 전세금 빼면 그 돈 나올걸? 내가 정말 상황을 몰라서 그런 줄 알아? 전세금 빼면 내 동생은 그럼 어디서 살라고? 치료받고 다시 회사는 다녀야 될 거 아니야. 고시원에 살든 어디 살든 다 어떻게든 되게 되어 있어. 아무튼 난 못 도와주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의 고집은 완고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급하다면 사정해도 소용없었죠. 그렇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해결해주기엔 당연히 저도 돈이 없었고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모아뒀던 돈들은 결혼하며 집 사는데 다 들어갔고, 애 낳고 나서는 경제권을 남편이 쥐고 있었으니 결국 전 동생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고, 동생은 정말로 전세금을 빼서 겨우겨우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내가 정말 결혼을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슬슬 들기 시작하고 있었죠. 이렇게 인정이 없는 사람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정이 없는 걸 떠나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 후로 남편과의 관계는 조금씩 차가워지기 시작했죠. 근데 그로부터 반년 뒤 막내 신우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돈 많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고 싶다더니 결국 큰 신우가 소개해준 사람과 만나면서 빠르게 결혼을 하게 됐다 하더라고요. 나이대가 좀 있는 사람이었지만 막내 신우는 그런 걸 별 상관없었나 봅니다. 어차피 제가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신우의 인생이니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막내 신우가 결혼을 하든 말든 어차피 저하고는 상관없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대뜸 저한테 막내 신우에게 2억을 보내주겠다 하더라고요. 이번에 내 동생 결혼하는 거 알지?
그것 때문에 2억 쓸 거니까 나중에 통장에 돈 없다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나 헛짓거리하고 다니는 거 아니니까. 전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동생이 아프다고 수술해야 된다고 할 때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니 어떻게 자기 동생 결혼한다고 2억이라는 돈을 그렇게 쉽게 내줘요. 뭐? 아니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2억이라니. 그 큰 돈을 막내 신우한테 왜 줘? 아니 내 돈인데 오빠가 돼서 그런 것도 못 해줘? 아니 당신 내 동생 아플 때 뭐라고 했는데 다 큰 성인이니 알아서 하는 게 맞다고 했잖아. 안 그랬어? 아니 그럼 우리 누나도 돈 보태준다고 하는데 나는 가만히 있어? 내 가족이고 여동생이 돈 필요하다는데 집안 장남인 내가 가만히 보고 있는 게 맞는 거냐고. 그럼 내 동생은 가족 아니야? 난 왜 동생 못 도와주게 한 건데? 나랑 너랑 같냐? 여자는 출가요인이라고 하잖아. 넌 그런데 신경 안 써도 아무도 뭐라 안 해. 하지만 집안의 기둥인 나는 좀 다르지. 뭐? 그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아, 꼬우면 네가 직접 돈을 벌어오든가. 내가 벌어온 돈으로 내 맘대로 하는 건데 뭐 문제 있어? 남편이 저렇게 말하는데 제 말문이 막힐 정도로 어이가 없더군요. 아니 제가 그렇게 복직하겠다고 하는데도 이혼을 운운하면서 복직을 막은 게 누군데요. 뭐야? 진짜 어이없다. 당신이 이러려고 내가 복직하겠다고 한 거 그렇게 말렸어? 뭐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돈은 내가 벌어온 돈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쓰든 신경 꺼. 그게 어떻게 당신 혼자서 번 돈인데. 육아하고 당신 뒷바라지를 나 혼자 했는데 내 소유권도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가 이혼을 해도 재산 분할할 때 그거 다 인정되는 거야. 재산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건 법이 잘못된 거지. 돈은 내가 벌어왔는데 왜 나눠주는 거야 대체? 아무튼 뭐 여기가 법정도 아니고 지금 이건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게. 진짜 당신 너무 못됐다. 됐다. 이런 사람인지도 모르고 결혼하고 같이 살아온 내가 등신이지. 그래 오히려 잘 됐어. 그냥 차라리 우리 이혼하자. 뭐? 이혼?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이혼하면 당신 살아갈 능력은 있고 이미 경력 단절된 지가 몇 년이나 지났는데 사실 전에 당신 동생 도와달라는 부탁 거절했을 때 이혼 안 한 거 당신 혼자 살아갈 자신 없어서 안 한 거잖아. 내가 그걸 모를 것 같아? 뭐 아니거든. 당신 말대로 우리 아이 이혼 가정으로 만들기 싫어서 그런 거였거든. 근데 지금 당신 하는 짓 보니까 당신과 계속 함께 사는 게 우리 아이한텐 더 해로울 것 같아. 당신 같은 사람하고 살면 이기적이고 지만 알고 다른 사람이 정말 힘들 때 도와주지도 않는 매정한 사람으로 크겠지. 나는 우리 아이를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아. 아, 그러셨어? 그래, 뭐 마음대로 다 해봐. 과연 이혼하고 잘 살지 궁금하긴 하네. 경력 단절된 지 몇 년이나 된 여자가 그것도 이혼하고 애까지 딸려있는데 어디서 받아주기나 하겠냐?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봐. 남편은 그렇게 말하는 저를 비웃는데 할 수 있다면 바로 이혼하고 싶었어요. 이혼하기 전에 있는 힘껏 저 얼굴에 제 손도 쫙 날리고 싶었고요.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란 말처럼 이혼도 현실, 저는 법대로 진행해야 됐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저를 비웃더니만 제가 정말 이혼 서류를 가져오니 도장을 찍어주지 않더군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진행해야 됐죠. 이혼 소송 간단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길어지더군요. 복잡하고 지치고 도중에 그만두고 싶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긴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분이 여자셨는데 저에게 용기를 많이 주셨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될 거라고. 결국 이혼 소송이 끝났을 때 대부분의 재산은 제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애초에 집값이 제 돈의 절반이 들어갔던 데다가 내조를 한 게 많이 인정되어 재산 분할을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재산 분할할 돈에는 문제의 그 2억도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동생에게 2억을 주고 남은 재산 중 70%는 다 제 소유로 인정됐습니다. 남편은 고작 집안일 좀 해주고 주제에 무슨 재산을 그렇게 떼어줘야 하냐며 억울했지만 이미 판결이 나서 상황은 끝난 거였고, 판결이 난 이후 남편은 저에게 매달리며 용서를 빌고 다시 합치자고 했지만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죠. 이혼 소송 과정에서 보여준 남편의 모습들도 정말 쓰레기 같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혼 소송을 끝마친 뒤 남편이 집에서 나가기 위해 짐을 싸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은 재밌는 소식이 하나 들려오더군요. 그건 바로 막내 신우가 결혼을 하자마자 집에서 쫓겨났다는 것. 그래서 당장 갈 데가 없는데 저희 집에 와도 되냐는 소리였죠. 저기 이혼하는 바당에 미안한데 내 동생 잠깐만 우리 집에 데리고 있을 수 있을까? 아니 잠깐 무슨 일이 있어 쫓겨났다는데 갈 데가 없대. 우리 부모님한테 가기에는 좀 창피하는 것 같고. 우리 집? 여기 이제 내 집이지 당신 집 아닌데? 당신도 쫓겨나가는 판국에 당신 동생을 어디라고 데려와? 아이 그건 아닌데 그래도 사정이 좀 급하잖아. 그래? 그 사정이라는 게 대체 뭔데? 아 그게 나랑 우리 누나가 동생한테 줬다는 돈들이 있잖아. 아 당신의 2억이랑 신우가 줬단 돈들? 그게 왜? 알고 보니 부족하대? 거기서? 참나 그 집안도 웃기는 집안이네. 돈 많은 집안들은 다 그러냐?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막내 동생한테 큰 돈이 들어가니까 어디서 좀 파리가 꼬였나 보더라고. 파리? 파리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사기꾼 말이야. 뭐 진짜 다시 없을 좋은 기회라고 내 동생을 꼬드겨서 그 돈을 투자하게 만들었는데 결국 그 돈은 사기꾼이 먹고 날아간 거지. 제가 이혼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그 2억이었는데 그 돈을 받았으면 잘 살기라도 할 것이지 어떻게 또 사기를 당해서 날려먹었답니다. 이래서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하다고 하는 건지. 하지만 저도 마냥 착하기만 한 사람은 아닌지라 남편의 부탁은 거절했습니다. 아니 당연히 거절하는 게 맞는 거겠죠. 저한테는 아직까지도 제 동생이 아플 때 남편이 도와주지 않은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으니까요. 아 그랬구나. 근데 뭐 고작 창피하다 쪽팔린다 그런 이유로 내가 도와줘야 될 필요성은 느껴지지 않는데?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도 도와주지 않았던 사람이 지금 내 눈앞에 있어서 그런가 봐. 아니 그건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했잖아. 이혼 소송 끝나고 나서 뭔가 잘못됐다 싶으니까 억지로 한 그 사과 필요 없어. 그런 거 어쨌든 난 도와줄 생각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근데 웃긴 건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잠시 뒤 저희 집 벨이 울리길래 누군가 하고 봤더니 신우이가 찾아왔더라고요. 저기 올케 혹시 나 잠시만 여기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갈 데가 없어서 그러는데. 아니 아가씨도 그러더니 형님이 갑자기 여긴 무슨 일이에요? 아 우리 막내도 그랬어? 아니 그게 신우이의 말을 들어보니 그 사기꾼이란 놈 보통이 아니더군요. 막내 신우이의 돈을 뜯어간 것뿐만 아니라 신우이의 돈까지 왕창 뜯어갔대요. 물론 막내 신우이도 거들어서 신우한테 투자를 권유한 거긴 하지만 그 사기꾼이 신우이한테 직접 와서 엄청 설득했나 보더라고요. 근데 사실 신우이는 남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돈을 엄청 불려와서 남편한테도 인정받고 남들한테도 인정받고 싶었던 거겠죠. 아니면 뭐 신우이가 사는 데서는 남편 돈만으로 최고로 올라가지 못하니
더 불리고 싶었거나 어쨌든 그래서 신우이는 자기 남편 통장에 있는 돈이란 돈은 싹 다 모아다가 그 사기꾼한테 바쳤답니다. 몇 배로 불어나서 자기가 최고 부자가 될 거라는 헛된 꿈을 가진 채. 근데 그게 말이 되나요? 그렇게 투자가 쉬운 거였으면 세상 누구나 다 부자가 됐을 뿐더러 그런 정보를 남들한테 뿌린다는 것 자체가 사기 냄새가 솔솔 나는 건데요. 뭐 그 소식을 들으니 자기 자랑을 가만히 몇 년간 듣던 채증이 이제 싹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안 됐다는 생각보다는 잘 됐다, 고소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제가 잘못된 거 아니죠? 아, 그러셨구나. 근데 어쩌죠? 아시다시피 저희는 이혼했고요. 여기는 이제 제 집인데요. 오늘부터 저 사람은 물론이고 저 사람 식구들도 이 집에 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그래도 내 사정이 있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가 알아온 게 몇 년인데. 그 몇 년간 저는 딱히 좋은 기억이 없었던 것 같아서요. 아니, 당신 아무리 이혼했다지만 그래도 선의 사람인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지. 예의? 글쎄, 난 그 예의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진짜 매정하다 옳게.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그래, 좋아. 그럼 대신에 다른 부탁 좀 들어주면 안 될까? 다른 부탁을요? 글쎄요, 딱히 들어주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일단 말씀해보세요. 아니, 그게 사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 남편 재산도 재산이지만 내가 빚까지 내서 투자를 했거든. 너무 좋은 기회라 생각해서. 그래서 그 빚을 다 갚아야 되는데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나 진짜 급해서 그래. 이게 은행에서 대출받은 게 아니라서 원래 올케가 지금 가진 재산들 다 내 동생 거잖아. 안 그래? 나 진짜 무슨 일 당할지 몰라서 그래. 정말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어떻게 사채까지 써서 투자를 할 생각을 한 걸까요? 신우이는 무서움도 없었나? 사실 그 말을 듣고 나서는 좀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사채라는 건 TV나 영화에서나 본 거긴 하지만 정말 빚이 눈덩이처럼 순식간에 불어나는 데다 돈을 못 갚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가로젓고 제가 남편에게 들었던 얘기를 신우이에게 해줬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안 됐네요. 그런데요, 형님. 형님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동생이 정말 아팠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요. 근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성인이라면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된다고, 도와줄 필요성은 못 느낀다고 말이죠. 아니, 나 진짜 무슨 일 당할지 모르는데 이러기야 옳게? 그때 제 동생은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게 아니라 죽을지도 몰랐어요, 형님. 근데 제가 왜, 그것도 지금 이혼까지 한 상태에서 저 사람, 그리고 저 사람 가족인 형님을 도와야 되죠? 전 도와드릴 생각이 전혀 없어요, 형님. 그니까 이만 가세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제가 그렇게 말을 하자 남편도 양심이란 게 있었는지 아무 말도 안 하대요. 그러더니 다 끓인 쯤을 챙기고는 신우이와 함께 집을 나가더군요. 솔직히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긴 했는데 후련했습니다. 뭐 무슨 일이 생기든 말든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죠. 제 동생이 그랬던 것처럼요. 나중에 소식을 좀 들어보니 신우이들은 당연히 이혼을 당했고 신우가 지었다는 빚은 남편이 분할받은 재산과 부모님 집까지 팔아서 겨우 갚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좁디 좁은 새방에서 5 식구가 모여 산다고 하는데 그 꼴을 보니 빨리 이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현재 서울로 올라와 가게 하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분할받은 재산이 있으니 그걸로 시작했어요. 장사는 물론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열심히 한다면 언젠간 보답이 오겠죠. 힘내서 저희 아이와 함께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